총상 클래스에서 공인진 성공주에서 성이랑 발표를 맡고 있는 성시영이라고 합니다. 약간 제가 제 소개에서 저희 팀 네이밍의 느낌이 살짝 오실 텐데 그럼 저희가 한 프로젝트의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합니다. 저희 이제 프로젝트에서 딱히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할 만한 부분은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비슷한 발표를 하셨을 텐데 저희만의 준비된 개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재밌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다들 점심 드시고 커피 한 잔씩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준비했던 저희의 프로젝트는 카페와 관련된 맛집 정보 플랫폼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겸 사이트의 이름은 모카로 모아봤어 카페 정보를 줄인 말이기도 하고 카페 종류인 모카 이거랑 중의적인 의미를 이용해서 싱글한 이미지를 줌과 동시에 약간 저희가 사이트가 어떤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효과들을 같이 노려봤습니다. 그럼 저희 기획의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게 커피의 세계에서 증가하는 수요 시장인데요. 이제 보시면 130, 130, 130, 132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세계 시장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커피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발맞춰서 카페 산업도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웹에서의 카페 검색은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게 이름이나 주소 같은 단편적인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좀 더 개인적인 정보를 찾아보려면 SNS나 블로그 같은 데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은 파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런 현실에 입각해서 소비자들이 카페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원하는 종류의 카페를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를 하기 앞서가지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들의 수요와 요구를 미리 분석해보기 위해서 타겟 고객층이라고 생각되는 20대, 30대 남녀한테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총 252명이 응답해 주었고 거기에 맞춰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트에 필요한 기능을 분석하고 기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카페 플랫폼에 필요한 수요뿐만 아니라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전부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짧게 요약해드리면서 도출된 결론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 카페에 대한 관심도인데요. 이제 저희의 타겟 수요층은 카페에 대해서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는 비율이 60%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얼마나 섭취하는지 확인해 보았더니 주 4, 6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61%로 많은 커피를 자주 소비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용자들이 카페 같은 걸 검색할 때 어디서 찾는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25%, SNS에서 25%, 지도에서 20% 이렇게 다 굉장히 흩어져 있는 분포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수요자들이 각자 흩어져 있는 이런 수요를 저희 걸로 풀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카페 정보 앱이 생긴다면 82.10% 응답자가 사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원하시냐고 했더니 지역별, 테마별 카페 검색, 카페 리뷰 기능이 선호도가 높아서 저희도 그런 기능 쪽을 먼저 구현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획을 마치고 나서 저희 개발 일정인데요. 저희 첫 일주일은 이제 기획을 통해 프로젝트 아이템과 방향성 그리고 개발 방법론을 결정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설계 그래서 어느 일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랑 데이터베이스 구조, 서버 운영 방식 그리고 일정 조정이랑 역할 분장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8월 초부터 백엔드 개발을 진행을 했는데 본래 마지막 기간에는 일주일 정도 테스트 기간을 두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발 일정이 늦어지면서 테스트 기간을 별로 진행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미리 단위 테스트 방법론을 적용해서 미리미리 테스트를 해두어서 그렇게 큰 버그 없이 잘 런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현한 대표적인 저희 사이트의 기능인데요. 카페를 추천할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카페가 어디 있는지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카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정보 기능 그리고 리뷰를 남기고 별점이나 뭐 사진 같은 거 올릴 수 있는 리뷰 기능 그리고 내가 남긴 기록을 확인하는 마이 페이지 기능 여기에서 이제 그냥 단순히 내 회원 정보를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뭐 배지 같은 거를 부여해가지고 동기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레벨을 통해서 활동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원가입과 로그인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활용할 외부 API는 이제 카카오맵,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 구글 지오 로케이션, 네티, 차트.js가 있는데요. 이 중에 카카오맵이랑 뭐 로그인 부분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구글 지오 로케이션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사용자의 위치 좌표를 받아올 수 있는 API예요. 그리고 레스트랑 차트.js는 이제 별 같은 별 모양의 그래프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차트 모양의 그래프를 보여주는 자바스크립트 API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 구조입니다. 아키텍처는 일단 3계층 모델을 기본으로 구분해서 향후 관리와 업데이트와 용이한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디자인 패턴은 저희 수업에서 자주 사용했던 MVC 모델을 적용하는데요. 코드를 컨트롤러 그리고 서비스 다오로 분리해서 각 단계에 맞는 코드를 작성해서 소프트웨어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서버 구조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EC2라는 가상 컴퓨터 환경에다가 서버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의 EC2에다 구성을 하고 그 안에 운영체제는 리눅스로 해서 그래서 웹 컨테이너는 톰캣을 사용하고 그리고 웹 서버의 역할은 엔진엑스를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수업 때 활용하였던 아파치가 아닌 엔진엑스로 활용한 건 이제 아파치의 다중 프로세스 방식이라고 원래 사용하던 방식이 있었는데 그거랑 달리 이벤트 드라이브 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해서 아파치보다 좀 더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엔진엑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PT.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이제 특기할 만한 기능이었는데요. 이제 AOP로 활용해서 아무래도 리소스 저희 프로젝트 특성상 다양한 테이블에 같은 시점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트랜잭션이 좀 필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트랜잭션을 많이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트리거는 저희 회원의 활동 점수 같은 아까 레벨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경험치를 부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수를 구분하는 부분에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어정 등 조건 분기만 다르고 중복되는 쿼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이바티스의 다이나믹 쿼리를 활용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트풀 UI를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레스트풀 UI라는 거는 웹 서비스에서 알기 쉬운 통신을 위해서 만든 아키텍처로 이제 각 메소드별로 원래는 get 포스트를 주로 많이 쓰는데 푸카 딜리트도 활용해서 각 메소드에 지정된 기능만을 활용하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좀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트풀 방식으로 구현된 URI인데요. 슬래시와 직관적인 방식의 커맨드를 통해서 그런 걸 통해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서 다소 직관적이기보다는 HTTP 방식의 URL을 보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용 기술이고요. 여기에서 보통 수업에서 활용되지 않은 좀 특별한 거라면 아마존 웹 서비스랑 아마존 가상 환경 정도가 있겠네요. 저희 이거 DB 구조입니다. DBMS로는 MySQL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방식으로는 ER 모델을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개발 중간의 에피소드인데요. 명명은 아마존 5,600달러 사건이라고 했고요. 얘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를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AWS가 가입을 하면 12개월간 프리티어라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판 같은 거를 제공을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개발을 재밌게 하고 있던 어느 날에 테스트 과정을 하다가 AWS에 이제 업로딩이랑 다운로딩이 제한이 되는 그런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WS 계정을 맡고 있는 팀원의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해당 AWS의 접속 계정이 손상되었다. 이유는 당신의 마스터키를 GitHub에 올렸기 때문에 이런 메일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뭐 대기업답게 금방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되게 잘 알려줘요. 그래서 저걸 클릭해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라는 보안 대책을 전부 후속 조치를 하고 그렇게 마쳤는데 아마 그렇게 끝났다면 제가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겠죠? 아이쿠 이런 실수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랬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데 다시 이제 DB를 이용하기 위해서 AWS 페이지를 들어갔다가 결제 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이러한 화면을 보게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마 이것은 달러 표시로 저희가 jQuery나 JSTL에서 쓰긴 하지만 보통 이건 달러 표시죠. 그리고 K는 보통 킬로잖아요. 킬로는 보통 1000이고 그러면 이 정보를 조합을 해보면 이거는 5,650달러라는 뜻인데 이게 저희 그 아마존 웹서비스 이용한 계정의 결제 페이지에 이걸 지불하라는 8월 달에 사용량이라고 지불하라는 그런 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는 그리고 환율이 또 1,200원으로 티프를 찍던 시점인데 그래서 좀 최근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해봤더니 5,652달러는 675만 6,610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뭐 이 정도는 뭐 나는 낼 수 있다 이런 분이 있다면 부럽지만 불행히도 저희한테는 그런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프로젝트를 얻고 다들 단기 알바를 찾으러 알바 천국을 뒤져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자 그래서 그렇지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 아마존 키가 노출이 되었는데 5,650달러가 부과되었느냐? 이제 전 세계에서 깃허브에 그냥 찾아다니는 게 직접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웹크롤러를 항상 운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남의 마스터키가 노출되는 경우 같은데 마스터키를 탈취를 해서 가상 컴퓨터에다가 가장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바람에 근데 그게 한 명이 채굴한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아 퍼시픽 어디야 뭄바이, 인도, 서울, 싱가포르, 시드니, 도쿄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아일랜드, 런던, 파리, 상파울루, 버지니아,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오레곤 등등등 이 전 세계에서 조금씩 한 300달러씩 나눠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의 조치는 이제 눈물의 읍소를 합니다. 메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싹싹 비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존에게 이제 짧은 영어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서 영작을 해서 보내는데 아마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대충 내용을 요약하자면 저는 학생이고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인데 이런 나의 초보적인 실수 때문에 이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다. 5,600 내 잘못이라서 너무너무 이 돈을 내고 싶지만 그 돈을 내고는 나는 배드 크레디터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 거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신다면 앞으로 아마존을 열심히 이용할 테니 이런 눈물의 흡수를 하게 되는데 다행히 통했더라고요. 보시면 원래 5,652달러 내야 되는데 크레딧으로 마이너스 5,652달러 깎아줘서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아마존 관계자분이 보고 계시다면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끝이 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깃허브가 정말 형상관리 프로그램에서 좋기는 하지만 이게 올라가는 순간 모든 전 세계 오픈이 프라이빗으로 따로 결제를 하지 않는 이상 오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전 세계 하이에나한테 물어뜯기지 마시고 보안 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했던 후속 조치는 그 아마존에 키가 들어있던 파일을 따로 빼서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그리고 깃이그노에 포함시켜서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했고요. 그 이름은 머니세이버로 명명을 했습니다. 저희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한 번 사건이 또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증발 사건인데요. 앞에서 이제 API 키에 대해 처치를 하고 안심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보안 이슈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 이때 또 이 DB가 날아간 사건은 5,600달러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던 시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단기 알바를 찾을까 말까 이러고 있던 시점인데 오늘 일찍 출근해가지고 평소처럼 코딩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JDBC 커넥션 에러를 발견합니다. 보통 DB랑 통신이 잘 안 될 때 발생하는 에러잖아요. 그래갖고 에러야 일상이니까 느긋하게 데이터베이스 접속해가지고 저희는 MySQL 사용했기 때문에 헤이디로 이렇게 접속을 했는데 근데 헤이디에 접속을 하니까 정말 처음 보는 메시지 DB가 없습니다. 해당 DB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에 서로에 대한 의심을 불태우다가 DB 주는 사람 나와. 누구야? 그때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원래 출석률이 좋은 편인데 그날 팀원 3명이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셋 중에 하나가 지우고 야반도주를 했구나. 5,600달러를 부담하기 싫어서 이런 서로에 대한 의심을 불태워서 와중에 이제 그냥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런 건 그냥 팀원들도 다 결국 도착했고 그래서 코딩신의 저주겠구나 이렇게 여기가 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근데 1시간 정도 있다가 데이터베이스가 한 번 또다시 삭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그때 서로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어서 이제 그럼 우리는 원인이 아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지워진 원인이 있을 텐데 이거 누군지 찾아내가지고 그리고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범인이 누군지 밝혀갖고 당신이 어디 있든 쫓아가서 죽일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저희의 취약점이 어디인지 찾으려고 좀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벌써 한 번에 전력이 있죠. 그래서 일단 깃허브부터 까봤는데 그 JDBC 커넥션 설정하는 루트 콘텍스트 XML에다가 이제 보통 아이디랑 뭐 DB 종류랑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 노출이 돼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API는 그때는 뭐 비트코인이라도 치고 돈이라도 벌지 저희 이 서버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 저희의 이 주먹만한 DB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는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 되게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고 그냥 재미로 저희 서버에 침투를 해서 DB를 지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한테 DB가 지워진다는 걸 발견을 하고, 그래서 저희 이 서버를 가지고 있던 팀원의 컴퓨터를 리눅스 서버에 접속 로그를 확인해 봤더니 누가 해당 IP로 모든 포트 번호를 대입시켜가면서 포트 번호를 일씩 올려가면서 저희 팀원의 그 컴퓨터에 침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침입을 한 IP들의 국적을 한번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긴 에스파냐 분, 여기는 항저우 슈주 있는 거 보니까 중국이네요. 중국 분 한 분. 그리고 여기는 생긴 게 남아메리카죠. 여기 브라질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또 던져들었구나. 이번엔 돈도 못 버는데. 그래갖고 그렇구나. 이상한 사람은 참 많구나.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저희 원래 처음에 혼내주려던 계획이었는데 이제 저희 해외 여행 예산까지는 짜여져 있지 않고 5,600달러로 벌벌 떨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혼내주려는 계획은 무산되었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서 저희가 취했던 보안 대책이 처음에 뭐였냐면, 처음엔 그 루트 컨텍스트에 집중하는 계정에다가 루트랑 똑같은 권한을 다 줬었어요. 모든 크루드 포함해서 DB 삭제하고 이런 알터 기능까지 전부 다 준 상태였는데, 그 기능을 이제 접속하는 계정에 대한 기능을 최대한 제한을 해보는 방식으로 처음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서버 컴퓨터 자체가 자꾸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라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자체를 삭제를 하면은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마존 EC2로 적어도 최소한의 아니라 제법 좋은 보안 대책이 갖춰져 있겠죠. 그래서 아마존 EC2로 서버를 옮겨가지고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GitHub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도 많이 코드를 올릴 일이 있을 텐데, 이런 보안에 관련한 이슈에 관해서 보통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는 항상 힘을 쏟게 되는데, 이런 보안 같은 비기능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다들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해서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끝났고 저희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시연해 볼게요. 저희가 도메인을 사서 런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aol.mocha.ga로 접속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지금은 시연 중이기 때문에 접속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중에 끝나고 리뷰 남기로 한번 들어오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메인 페이지 상단에는 검색바가 있고요.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플레이스홀더로 카페를 검색해 보세요. 이런 메시지와 여기에는 요걸 통해서 검색하면 왼쪽으로 손가락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인풋 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유저가 누구냐에 따라 접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접속한 지역이 어디냐 아니냐에 따라 이런 걸로 구분해서 사람마다 다른 추천 캐러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것은 근처 추천하는 카페들, 이렇게 말렙커피 강남역점도 있고 스타벅스 강남 우성점도 있고 레머드 커피도 있고, 이렇게 근처에 있는 것 중에 평점이 높은 이런 추천 캐러셀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당 카페의 이미지와 몇 명이 조회를 했는지, 그리고 리뷰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런 카페들의 목록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또 유저들이 남긴 리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 리뷰, 최신 리뷰처럼 유저들이 남긴 리뷰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뷰가 길면 더보기를 통해서 더 볼 수도 있고요. 이미지가 많거나 하면은 클릭해서 사진을 더 보러 갈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넷플릭스 같은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스크롤을 할 때마다 새롭게 AJAX 통신을 해서 정보들을 불러오게 되는데, 저희도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여기 스크롤을 보시면 스크롤 이벤트를 줘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릴 때마다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추천 캐러셀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만들 때 약간 처음부터 웹앱 프로젝트를 약간 지향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최대한 사이트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게 가능형으로 제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가능형으로 제작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도 변경되고
사이즈도 잘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레이아웃에 리뷰가 두 칸인데 줄이면 한 칸으로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작은 화면에서도 잘 볼 수 있게 조정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구글 크롬 관리자 도구에서 디바이스라고 해서 모바일 화면으로 보면 어떻게 나올지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지금 모바일 화면에서 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 검색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저희의 검색 페이지이자 검색 결과 페이지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보통 이제 맛집 앱 하면 지도가 항상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가 이렇게 나오고 마우스를 이 지도의 핀에다 갖다 대면은 해당 점포에 대한 정보, 해당 점포의 점수가 위치가 어디고 주소가 뭐고 전화번호가 뭐고 이 만약에 점수가 있다면 이 가게의 점수가 몇 점인지 이런 것들이 오버레이로 출력이 되게 되고요. 이제 이쪽은 각 저기에 꽂혀 있는 가게들에 대한 상세 정보예요. 이렇게 제목과 해당 가게 평점이 있다면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없다면 회색으로 표시되고 그리고 리뷰 수와 조회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면은 너무 많은 결과가 노출되는 게 별로 깔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10개로 제한을 했고요. 대신 페이지를 구현을 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 이렇게 새로 지도에 페이지에 새로 나온 팀들이 찍히게 되고 오버레이도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집 어플에서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고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가게가 없으면 지도를 옮겨가지고 이 지역에서 재검색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재검색하면 다시 한번 그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색을 할 때 단순히 이름만 가지고 검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가게가 몇 점수가 있다면 평점 순으로 받아보고 싶을 때가 있고 이제 리뷰가 많은 순으로 받아보고 싶을 때가 있고 거리 순으로 받아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필터를 적용해서 그런 순서대로 받아볼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앱이 기반하는 게 저희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보통 검색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검색을 위해서 지역 필터도 구현을 했는데요. 지역 필터를 눌러서 한번 연남동에 대해 있는 곳에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서울 마포구 클릭을 하고 필터를 적용한 다음에 원하는 검색하면 여기가 마포구 연남동이거든요. 마포구에 있는 연남동인데 이렇게 해당 카페들이 찾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지금 제가 연남동이라고 지역 이름을 검색했는데 가끔 연남동이라는 지역이 아니라 연남동이라는 카페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지역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재검색을 통해서 해당 가게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연남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가게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기반일 때 장소명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런 약간 개인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태그를 구현하는 데도 꽤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태그 검색도 가능하게 했는데 이렇게 링크 안에 보시면 플레이스홀더로 샵을 입력하여 검색 가능한 태그로 확인해보라고 메시지가 출력되게 되고요. 여기 샵을 하면 저희 지금 검색해 볼 수 있는 이렇게 태그 명단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한번 태그를 선택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드립커피를 클릭해서 검색을 하면 드립커피에 있는 카페들이 이렇게 드립커피라는 태그를 갖고 있는 카페들이 표시되게 되고요. 게이트 코스라는 카페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수많은 카페들에 일일이 구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리뷰에 유저가 태그를 찍고 남기면 그 태그 수를 분석해가지고 해당 카페에 태그를 부여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이제 이 페이지 저희 모든 전 페이지에 대해서 반응형으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검색 페이지에서 반응형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이면 요소가 줄어들다가
이제 레이아웃이 변경될 필요가 있으면 레이아웃이 변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배치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화면 상에서의 화면을 관리자 도구 디바이스 통해 이런 식으로 모바일 상의 화면을 구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색 페이지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제 카페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맡고 있는 콩카페 연남점인데요. 이제 보시면 여기에 한 명이 좋아하는, 0명이 가고 싶어하는, 그리고 여기에 클릭할 수 있는 태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일단 저희가 비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이용 가능하다는 정보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되고요. 확인 누르면 이제 저희는 따로 이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를 지향했기 때문에 따로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소셜 로그인으로 저희가 그때그때 유저들이 원할 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보통 많은 정보들은 최대한 받아오고 회원은 필요한 필수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쉽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의 카페에 대한 약관이 있고요. 그리고 몇 개의 질문과 동시에 생일을 입력받고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유저에게 새로운 카페를 추천해주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해당 유저는 설문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이를 기반으로 추천하는 데이터에 활용을 할 수 있게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하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명이 좋아하는 카페로 등록이 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거는 이제 가고 싶어하는 카페라는 두 개의 태그를 구현을 했는데 저걸 클릭하면 가고 싶어하는 한 명으로 드러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게 사진, 이 가게 사진 경우에는 점주가 3개를 등록할 수 있고 리뷰에서 7개를 등록해서 이렇게 10개의 사진이 돌게 되는데요. 이렇게 유저가 카페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이제 상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리뷰에 태그, 모든 카페에 태그를 일일이 달 수 없다고 한 거와 마찬가지로 상세 정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모든 걸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저한테서 최대한 정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접속을 해서 만약에 상세 정보에 잘못된 정보가 적혀 있다면 정보 수정 버튼을 통해서 해당 정보를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입을 하면 이렇게 정보가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리뷰 기능인데요. 이제 리뷰에 내려와서 리뷰 작성을 하게 되면 저희는 해당 카페에 대한 개개 카페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평점 같은 경우에 되게 상세하게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평점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5개를 눌렀다면 모두 디폴트는 5개가 되지만 만약에 개별적으로 맛에는 점수가 5점이지만 가격은 4점이었다 이런 식으로 좀 세세하게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점만 부여할 수 있지만 일단은 후기를 한번 리뷰를 길게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찍어놓은 사진이 없어서 코알라를 찾았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해서 올리면 올라가게 되고요. 후기를 작성하면 후기를 작성하고 원하는 태그를 클릭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구해놓은 태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코스, 디저트, 그리고 예쁜 태그를 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유저가 작성한 점수와 평균 점수와 사진과 날짜와 태그, 그리고 내용, 그리고 해당 유저에 대한 좋아요, 싫어요 버튼도 있고요. 해당 유저가 얼마나 활동이 많은 유저인지, 리뷰를 얼마나 남기고 다녔는지, 그리고
저희 팔로우와 팔로우 기능도 써야 하는데 팔로우가 몇 명인지 이런 정보들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긴 리뷰에 대해서는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수정과 삭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한번 수정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공과가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리뷰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삭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삭제되었고요. 이제 제 자신의 리뷰는 이렇게 리뷰를 작성하고 수정하고 삭제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다른 사람의 리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올린 리뷰 이미지를 클릭하면 더 큰 화면에서 자세히 볼 수 있고, 그리고 해당 유저가 남긴 리뷰가 좋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표시할 수 있고, 만약에 좋아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다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좋아요였는데 싫어요가 하고 싶다면 싫어요였다가 좋아요를 누르면 자동으로 유저 버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 리뷰가 너무 많다면 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출력될 수 있는 최대 리뷰 수는 3개까지로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한 리뷰에 대해서 너무 길면 읽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렇게 접기 버튼이 있는데 더보기와 접기 버튼을 통해서 너무 많은 라인이 출력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면 이제 리뷰, 숨겨져 있던 리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반응형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한번 반응형으로 해서 어떤 선택하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바일 화면상에서의 새로운 레이아웃과 줄어든 사이즈 같은 것들이 반응형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마이 페이지로 한번 이용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이 페이지에 오게 되면 본인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유저의 활동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배지 시스템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 다른 배지가 부여되게 되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좋아요 10개 달성이라든지 리뷰 10개 달성, 팔로우 수 50명 달성 등등 이런 배지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할 때마다 경험치 비슷하게 쌓이게 되는데, 저기서 보시면 지금 모카막내님은 레벨 4 하이 레벨에 되어 있네요. 이걸 통해서 나중에 레벨이 많이 높아지고 나면 그 유저가 추천한 카페들을 메인 페이지에 노출시킨다든지 이런 추천 시스템이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른 사람의 페이지이기 때문에 팔로우를 할 수 있겠죠? 팔로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팔로우를 하면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여기 팔로워가 3명이었는데 팔로우를 하는 순간 팔로워가 4명으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면 팔로우와 팔로잉 관계가 성립되고 해당 유저가 만약에 어떤 카페를 추천한다면 그런 카페를 추천받을 수 있는 기능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유저가 이제 아래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해당 유저가 작성했던 리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동안 여러 카페에서 작성했던 리뷰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보기를 통해 최소 3개에서 더 많이 보고 싶으면 그때 더보기를 눌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제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리뷰에 이렇게 좋아요, 싫어요를 통해 해당 리뷰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이건 본인의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팔로워나 팔로잉 같은 데 가면 접근 제한된 정보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정보들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이 페이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방금 막 가입을 한 뉴비이기 때문에 배지는 하나도 없고 출석 수일, 리뷰 수일, 팔로잉 수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개인 자신의 마이 페이지로 오게 되면 이렇게 톱니바퀴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버튼을 클릭하면 닉네임과 이메일 그리고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수정할 수 있고, 회원 탈퇴를 하고 싶다면 여기서 탈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닉네임만 한번 붙여볼게요. 안녕하세요 님으로 보시면 이제 닉네임이 안녕하세요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당 페이지로 반응형으로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반응형으로 하면 어떻게 페이지가 나오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줄이면 배지가 모인다든지 아니면 레이아웃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바일 친화적인 반응형 페이지로 다시 재구성되게 됩니다. 저희 프로젝트 시연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근데 프로젝트 아까 설문조사 진행했을 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웹페이지였으면 좋겠냐 앱으로 나왔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압도적으로 앱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저희가 배운 게 웹 프로젝트를 배웠기 때문에 웹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요구가 많은 것을 보고 웹은 아무래도 필드에서는 잘 안 쓰이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직 앱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은 부족하지만 최대한 웹 프로젝트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추가하지 못했던 결제 기능이라든가 정보 열람 기능 같은 걸 추가해서 웹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면 충분히 앱 시장에서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권김김 풍성조에서 권김김 씨의 느낀 점이고요. 한 15초 정도 함께 감상을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권김김은 끝나고 송성조의 느낀 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